자, 30분까지 돌았습니다. 개공사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권리관계를 조사할 때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저당권일 것입니다. 다음 중 저당권에 대한 권리 분석으로서 타당하지 않는 것은 답이 4번인데, 자, 등기사항 증명서에 저당권이 기재가 되면 개공사는 피담보 채권만을 확인할 수 있고 채권자와 변제기는 탐문을 통해서 조사한다. X다. 그죠? 여러분 등기부 한번 보셨습니까? 자, 내가 아파트를 국민은행에 1억에 설정을 했다면 국민은행 건저당권 1억 이렇게 돼 있죠. 국민은행이 채권자잖아요. 채권자 등기부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탐문 통해서 해서 틀린 것 4번. 자, 이제 틀린 건 4번인데 이 30번의 1번 지문이 아주 독특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건저당권보다 선순위에 가압류가 있으면 경매 처분되면 가압류권자와 건저당권자는 동순위다. O예요. 아주 독특한 부분이니까 기억하시는데 1번에 저당권이 들어있고 건저당권이 들어있고, 자 2번에 가압류가 들어있다고 칩시다. 자, 이 경매 물건이 5억에 낙찰이 만약에 됐다면 이 5억이라는 대금을 가지고 배당을 해주는데 이 두 개의 권리가 있다면 누구한테 먼저 해줄까요? 1번 건저당에게 해주겠지. 왜? 번호가 1번인데다가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건부터 무조건 주는데 거기다가 1번이니까 5억으로 1번 건저당권 배당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가압류도 배당하겠지. 자,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1번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고 2번에 건저당권, 저당권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억이라는 대금을 가지고 배당을 할 때는 물건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1번에 채권인 가압류가 가압류잖아요. 확정이 안 돼 있잖아. 지금 가짜로 압류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찌 할지 모르니까 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는 동순위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압류가 선순위면 아주 독특하게 순서를 같이 갑니다. 독특하니까 기억하자 그런 뜻이에요. 자, 2번도 건저당이 설정되면 채권 최고액은 현재 채무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하죠. 3번 건저당이 설정되면 개공사는 현재의 채무액을 잘못 설명해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당근이고, 5번이 계속 나오죠. 건저당이 설정되면 개공사는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되고 현재 채무액까지 조사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맞다. 그죠? 지금 쭉 하고 있는 이야기가 다 이야기죠. 여러분 등기부를 딱 떼보니까 국민은행에 건저당권이 5천만 원이 만약에 설정이 돼 있다면 여러분 이 5천만 원을 빌린 걸까요? 안 빌렸을까요? 지금 등기부에 국민은행 건저당권 5천만 원 이를 뭐라 부른다? 채권 최고액이다 라고 부르는데 5천만 원을 안 빌렸죠. 그러면 실제 채무는 얼마일까요? 잘 모르지. 잘 모르는데 당사자나 은행에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보통 120%좀 설정한다 그래요. 그럼 예를 들면 4천만 원을 빌리는데 5천만 원을 설정하니까 이 5천만 원을 채권 최고액이고 이는 당사자가 책임지는 범위니까 우리 판례는 채권 최고액만 성실하게 설명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4천만 원을 뭐라고 부른다? 실채무액을 피담보 채무액이다 이렇게 부르니까 이 정도의 느낌은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뭐가 더 중요하다? 피담보 채무액이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자 1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1억이라고 거기 건저당이 5천만 원 돼 있으면 사는 사람은 당연히 물어보죠. 5천이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 얼마 빌렸죠? 하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실제 4천 빌렸다. 그러면 1억 주고 살 때 4천을 빌렸으니까 6천을 내가 더 주고 저당권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채무를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뭐만 설명하면 된다?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된다가 현실과 법이 돌아가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서 잘 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다시 실질적으로는 피담보 채무액이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갈 때 계산을 할 때는. 근데 판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족하다. 그죠? 그럼 피담보 채무액은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이거를 잘못 설명해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된다라는 게 지금 지문에서 지나갔잖아. 그죠? 요 개념 읽으셔야 돼요.
채권 최고액이 뭔지, 피담보 채무액이 뭔지 이런 게 이해가 안 됐으면 그 조문이 이해가 안 된다고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등기부를 보고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31번 참 많이 했습니다. 중개실무 과정에서 개공사가 임야를 중개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묘지관계인데 타당하지 않는 것은 답이 3번이죠. 자, 분묘기지권이 시효 취득된 경우 사망자의 영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을 때에도 토지 소유자에서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X. 여러분한테 어떻게 전달했는가 하면 분묘기지권은 이렇게 야산에 이제 자기 조상님들의 산소가 있겠죠. 자, 이렇게 분묘기지권이 이렇게 일정한 부분을 선택되어 있다면 타인의 토지에 일정한 조건이 있으면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이잖아. 그죠? 이런 권리는 누가 주장한다? 종손이 주장하는 게 원칙이고 종손이 없으면 영고자가 주장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이런 분묘기지권은 종손이 주장하되 없으면 이 사람의 뭐 아버지나 딸, 동생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지. 영고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순서 봐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틀린 게 3번이라면 1번, 2번에 대폭 받겠죠.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 개정된 판례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하게 받겠습니다. 5. 2번 분묘기지권을 집단으로 이렇게 취득하는 경우 지금 그림에서 집단으로 취득했죠.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고 그 범위 내에서 이장을 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은 계속 존속한다. 5. 자, 원래 분묘기지권은 추가로 설정할 수 없다. 들으셨죠? 근데 이쪽에 끝에 있는 부분이 뭐 경사가 져가지고 비가 오면 뭐 쓸려 내려가겠다. 그러면 여기서 범위 안에서 이렇게 옮기는 것은 인정해준다라는 판례다. 이 말이에요. 분묘기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존속해 줍니다. 4번 장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줄 딱 꺼놓고 2001년 1월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숫자가 중요하죠. 이전에 타인의 소유 토지에 성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더라도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분묘기지권을 점유했다면 분묘기지권은 시효 취득해준다. 언제부터요? 2001년 이전에는 해준다고. 근데 이제 장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것. 5번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사성은 무덤 뒤를 반달형으로 쌓아놓은 분덕이에요.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당연히 그 부분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사성은 인정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이 정확합니다. 자, 타당하지 않는 것 3번. 32번 많이 했죠. 이 개공사가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합니다. 타당하지 않는 것은 답이 2번이죠.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X. 주말체험 농장 반드시 농취증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틀린 것 2번. 나머지는 맞나요? 1. 주말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세대원 합산하여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니까 아빠 이름으로 600, 엄마 이름으로 500, 그럼 1100이 넘잖아 지금. 그지? 그렇게는 안 되고 합산하여 1000제곱입니다. 3번 농지법에 의해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고 8년 이상을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작용했다면 양도세는 감면된다고 설명하였다. 5. 4번 주말체험 영농으로 취득하는 농지인은 임대 휴경 등을 할 수는 없다. 도시민이 주 5일 근무제 때문에 농지를 갖도록 만들어줬으니까 휴경하거나 임대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5번 법인은 주말체험 농장을 가질 수 없다. 이게 주말체험 농장에 관한 문제 익히셔야 되고. 33번 매회 출제합니다. 그랬고 아주 짧은 단원인데 매번 출제하니까 외국인 토지법 놓치면 안 됩니다. 타당하지 않는 것은 답이 4번인데, 자, 외국인이 토지 수용법 그 밖의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거를 뭐라 그런다? 계약 외의 원인은, 자, 계약 외의 원인은 어떻게 되죠?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로 신고해야 되죠. 60일 하니까 이제 틀린 게 4번이다. 그죠? 나오는 문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맞습니까? 1.
외국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면 얼마? 60일 내로 신고합니다. 계약이 뭐지요? 매매, 교환, 정년대. 매매는 신고할 필요 없다. 왜 없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외국인 신고는 한 것으로 본다. 센 놈을 하면 약한 놈은 한 것으로 봐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번 지문이 60일 내로 신고하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번 외국인이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체결한 자 얼마? 2년 징역 2천만 원 벌금. 5. 3번 토지 취득의 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허가 부로가죠? 15일 내로 허가 부로갑니다. 5. 마지막 5번 내국인이 즉 한국인이죠.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변경이 됐다면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얼마? 6개월 내로 신고합니다.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자, 34번 문제. 확인설명서 작성의 문제가 한 문제가 반드시 들어오기 때문에 이 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답이 3번이다, 4번이다 이걸 보는 게 아니고 확인설명서 딱 펴놓고 진짜 1번은 맞았네, 틀렸네를 꼭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렇게 확인하는데 시간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1, 2, 3, 4 모의고사만 하더라도 확인설명서 작성 하나는 해결해냅니다. 자, 타당하지 않는 것 3번이에요.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란의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로 확인한다. X.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개공사가 직접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죠? 그래서 틀린 게 3번이에요. 자, 밑에 4번 상식적으로 같은 토지 이용계획 똑같이 나가잖아요.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거제 규제란에서 지역이나 지구 등의 지정 여부나 허가 신고구역의 여부는 반드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로 확인하라. 이래 되어 있다고. 그럼 4번은 맞다 이 말이에요. 같은 지문이 흘러가는데 비교해서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확인설명서 양식을 펴놓고 꼭 눈으로 확인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답은 3번 틀린 것. 35번 내려갑니다. 개공사는 계약이 체결이 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되고 다음 내용 중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으로서 타당한 것은 답이 3번이죠. 자, 개공사가 피성년 후견인과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피성년 후견인과의 계약 체결은 피하고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과 계약 체결을 중개합니다. 오, 무슨 소린가 하니까 살짝 맛이 갖는 사람을 피한정 후견인, 완전 갖는 사람이 피성년 후견이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하고는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하고만 해야 된다. 5. 자, 틀린 거 수정합니다. 1. 공유인 부동산은 공유자 중 1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여러분, 공유물은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하지만 전체물은 전체 동의 받아야 되죠. 뭐 1번. 그래서 틀리는 거 체크하셔야 돼요. 2번 개공사는 물건을 파는 자, 매도인이 진정한 자기 물건인지를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라고 배우셨죠? 주민등록증과 등기부로 확인하라 그랬지. 주민등록 등본하고 들어오니까 X예요. 출제된 지문이에요. 이것도 X. 4번 의사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그 거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X.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 이렇게 공부하죠. 행위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 미성년자와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혼인을 하였어도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과 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X죠. 자,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의제되죠. 단독으로 계약할 수 있다. 이게 민법 사안이죠. 요거 뭐하고 조심해야 됩니까? 우리 앞에 문제에서 결격 사유는 미성년자 혼인을 하더라도 중개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계약은 할 수 있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 지문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타당한 것은 3번.
36번 갑니다. 자, 36번 계공사가 거래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 거래 사항 외에 그 밖의 관련 사항도 확인을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답이 2번이에요.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중도금이 지불되기 전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받은 자,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의 해약금을 지불하고 해약할 수 없다. X, 해약할 수 있다.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타당하지 않는 것 2번이 답이 들어왔는데, 거기 이제 여러분 나와 있는 해설집에는 매도자는 2배액을 지불하고 해약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해설집에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2배액이나 지금 그 2번에 있는 지문 계약금의 배액이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배추장사 계산하듯이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자, 봐요. 여러분, 물건을 파는 자 매도인이 있고 사는 사람 매수자가 있어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지급했어요. 매수자가. 자, 계약금을 1,000만 원 지급했는데 매수자가 하지 말자, 안 한다. 안 하려면 얼마를 손해보면 되죠? 자, 다시 매수자가 계약금을 얼마 지급했다고요? 1,000만 원 지급했어. 근데 매수자가 하기 싫어. 계약을 해지시키려면 얼마를 손해보면 되냐고. 그렇지.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잖아요. 그지? 이제 반대로 매도자가 1,000만 원 받았겠죠, 지금. 근데 매도자가 하기 싫어. 그러면 매수자한테 얼마를 줘야 되죠? 2,000만 원을 주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를 손해액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니까요. 그래, 이걸 배추장사 계산하듯이 1,000만 원 받았는데 2,000만 원 줬잖아. 같잖아, 이게 지금. 그죠? 이 사람 2,000만 원을 줬지만 자기한테 받았던 1,000만 원에다가 자기 손에 1,000만 원을 보태서 2,000 준 거예요. 그래서 손해액은 어떻다? 동일해요, 동일해. 근데 이걸 배추장사 계산하듯이 배추 한 개 줬다, 돈 받았다, 다시 왔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게 계산이 안 나온다고, 이게 지금. 그죠? 손해액은 같아요. 매도인, 매수인이, 그죠? 근데 저 사람 2,000만 원 줬잖아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1,000만 원 받은 데서 자기 1,000만 원 얹어서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액은 같잖아, 지금. 배액이라 하더라도 말은 그 개념을 잡고 계셔야 된다고. 그래서 해설집하고 그래 맞춰보시면 그래 된다고요. 자, 어쨌든 틀린 것은 2번. 자, 맞겠지? 1번. 부동산을 이중 매매하면, 이중 매매가 뭐죠? 이 사람한테 한번 팔아먹고 또 저 사람한테도 한번 팔아먹는 거예요. 이중 매매는 유효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유효. 그런데 무효가 되는 게 있잖아요. 제2 매수인 두 번째 찾는 사람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제2 매매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3번. 매매비용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데 매매비용이 뭐라고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니까요. 매매비용이 어떤 거? 청량해봤다, 감정했다, 공정했다, 이런 것들을 매매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자, 이런 비용은 어떻게 부담한다? 당사자가 분분하여 반반씩 부담합니다. 4번 수량매매는 수량매매 줄 꺼놓으시고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는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한다. 그 수량거래 이렇게 공부했어요. 이 토지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토지 100제곱미터를 지금 1억에 사기로 계약을 했다. 이렇게 계약서를 적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토지 100평을 1억에 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주고 받았겠지. 그리고 매수자가 이제 가서 청약을 한번 턱 해보니까 70제곱미터 밖에 안 나와. 그 물건이 모자라게 되잖아. 그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다.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수량 거래를 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제곱미터당 금액을 적어주면 만약에 30제곱미터가 모자라면 그만큼 돈을 청구하기가 좋다. 그를 가맥 청구권을 행사한다 그래요. 자, 다시 사과 한 박스에 10,000원 주고 샀어. 그지? 그럼 사과 한 박스에 10,000원 주고 샀어. 집에 가서 보니까 사과가 3개가 없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기는 그냥 먹지 뭐. 그걸 또 손해배상 청구한다, 계약을 해지한다, 이래가 될 문제가 아니지. 그죠? 사과가 3개 없으면 그냥 먹으면 되는데 땅이 30평이 없다. 그럼 사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 한 박스 10,000원 갈로 열고
한 개당 500원 이렇게 적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개 값을 청구하기가 좋다. 이를 뭐라 그런다? 수량거래. 지금은 토지지만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30평에 1억 원 갈로 열고 평당 333만 원을 적어주는 게 좋겠다. 그를 뭐라 부른다? 수량 매매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개념 잡으셨죠? 계약서 적을 때 그렇게 적는 거예요. 자, 5번 담보 책임이나 위험 부담 등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민법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를 뭐라고 부른다? 법정 책임이다. 그러니까 법정 책임이라는 것은 계약서에 적지 않더라도 물건의 하자는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답은 2번. 자, 37번도 많이 했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입니다. 바르지 못한 것. 답이 3번이에요. 이 법에 의하면 등기 명의 신탁이나 계약 명의 신탁의 경우에도 명의 신탁에 따른 등기 이전은 항상 무효. X죠. 자, 등기 명의 신탁은 항상 무효지만 계약 명의 신탁은 등기는 유효해요. 왜? 두 사람 사이에 명의 신탁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계약 명의 신탁은 유효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무효가 틀렸는데 그 3번 지문을 4번하고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4번. 이 법에 의하면 글자가 똑같이 나가잖아요. 등기 명의 신탁이나 계약 명의 신탁의 경우에도 명의 신탁 약정은 항상 무효이다. O예요. O. 지금 약정이 뭔지 등기가 뭔지 이거 구분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이렇게 했잖아요. 주목해봐요. 제 부동산은 내 건데 네 이름으로 등기 좀 해놓자. 이렇게 하는 걸 약정이라 그래. 그래서 주는 자를 뭐라 부르고 신탁자, 받는 자를 수탁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죠? 세금 등을 아끼려고. 그죠? 그래서 원래는 모든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등기는 네 이름으로 좀 해놓자. 이를 명의신탁 약정이라 그래요. 약정은 무조건 무효예요. 상식이잖아요. 자기 걸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게 유효가 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약정에 따라서 등기도 넘어갔어. 그럼 등기도 당연히 무효예요. 근데 유효가 되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런 사실을 모르는 매도인과 거래했을 때는 등기는 유효예요. 그래서 등기는 항상 무효다 이래 들어오면 틀린다고. 그죠? 유효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이제 계약 명의신탁에 그림 그려가면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이 일단 틀린 건데 3번의 4번과의 의미를 지금 잡고 계셔야 돼요. 약정은 무조건 무효. 등기는 무효가 대다수인데 유효가 되는 것도 있다고. 그죠? 5번은 탈레반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등기 명의 신탁이나 계약 명의 신탁의 경우에도 선악을 불문하고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참 큰 말이죠. 자, 답은 3번. 38번 주택임대차입니다. 틀리는 것은 답이 5번이죠. 자,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며칠 후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확정일자를 받은 날에 저당권도 이루어졌다. 그때는 저당권 설정이 확정일자에 우선한다고 설명하였다. X. 자, 한번 적어봅시다. 1월 1일 이사와 전입신고를 하고 며칠 있다가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럼 1월 5일 확정일자를 찍었는데 그날 저당권도 들어왔다. 자, 이제 누가 빠르냐를 따져가는 거예요. 자, 이때 확정일자를 찍으면 이게 뭐다? 우선변제권이잖아. 그죠? 누구보다도 먼저 후순위에 먼저 주니까. 그럼 우선변제권을 따지려면 대항력부터 있어야만 해결이 된다니까요. 대항력은 이 내용에서 언제? 1월 1일 이사와 전입신고를 했으면 대항력은 언제부터다? 1월 2일. 그 다음날 0시부터 인정해 주잖아. 그죠? 확정일자는 언제 찍었죠? 1월 5일. 그러면 우선변제권은 언제? 1월 5일. 그날부터 봐주는 거예요. 저당은 언제 들어왔죠? 1월 5일. 그 동순위잖아. 같은 순위. 그죠?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대항력은 그 다음날부터예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고 우선변제를 따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요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사람이 1월 1일 확정일자부터 먼저 찍었어. 계약서에 확정일자 먼저 받으러 갈 수 있잖아. 그죠? 확정일자를 찍어놓고 1월 5일 이사와 전입신고를 했어. 근데 그날 저당권도 들어왔대. 자, 그럼 이제 누가 빠르냐를 한번 따져보자고. 항상 확정일자는 뭐부터 챙겨야 된다? 대항력부터 갖춰야 된다니까요. 이 대항력은 언제? 1월 6일부터죠. 확정일자 언제 찍었고? 1월 1일 찍었더라도 우선변제는 언제부터다? 1월 6일부터인가 대항력부터 있어야 되고 저당은 언제 들어왔죠? 1월 5일. 그럼 누가 빠르다? 저당이 빠르잖아. 그지?
항상 대항력부터 맞춰놓고 확정일자예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그 다음날이 아니라고. 찍은 날부터 효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찍은 날부터라고 해서 1월 1일 먼저 받았다고 1월 1일부터 우선 변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부터 갖춰야 된다? 대항력부터 갖춰놓고 따져야 된다고. 그지? 포인트죠. 자, 그래서 틀린 것도 5번 들어갔고. 자, 나머지는 다 되는데 특히 4번 지문은 여러분 수업 때 많이 강조했던 거예요.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종전 규정에 의할 경우 선순위 저당권자의 관계에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맞다. 그럼 어차피 이제 5번이 틀렸으니까. 자, 이거를 이해하고 싶어서 물어야 될 거. 이번 5월 달부터 여러분이 처음 바뀌었어요. 서울에서는 최우선 변제가 얼마? 이건 암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 5천까지가 서울에서 최우선 변제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5월 달에 바뀌었고 여러분 시험에서 처음 만나기 때문에 원래는 이걸 기억해놔야 된다고. 근데 내년에는 그만큼 강조 안 해요. 한번 시험에 걸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1억 5천일 때 5천만 원까지 최우선을 해주는데 내가 지금 1억 5천에 들어간다고 최우선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왜? 그 주택의 저당이 예전에 설정되어 있으면 종전의 담보 날짜를 따져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1억 5천에 들어가더라도 최우선 변제가 안 되는 수가 있다. 이 지문을 익히셔야 된다고요. 그죠? 수업 중에도 많이 전달했었습니다. 1, 2, 3 체크하시면 됐고. 자, 39번 상가임대차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판례. 틀리는 것은 답이 2번이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가 건물 임차인이 폐업을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같은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존속해 주겠습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부터입니까? 돌아왔을 때부터지. 자기가 중간에 폐업하고 나왔는데 종전에 대항력부터 존속해 준다. 말이 안 되는 판례. 자, 그래서 틀린 것 2번. 자, 1번 상가 건물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권을 갖추었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자, 다른 담보 물권보다 먼저 받는 걸 뭐라고 그러죠? 최우선 변제. 그럼 최우선은 조건이 하나 있다니까요. 그 조문에서 경매 등기 전까지는 들어와 있어야 돼. 이 물건이 경매가 되고 있는데 중간에 들어와서 나 최우선 해주시오. 그러면 경매 질서가 한번 걸어지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최우선의 조건이 뭐다? 경매 등기 전까지는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5. 3번.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자임으로 전환할 때, 자, 연 1할 2푼 12% 또는 기준금리 4.5배를 곱한 비율 중 낮은 금액으로 하고, 그때 상가임대차도 정액은 얼마까지? 5%가 가능하다. 5. 공부하고 있습니다. 4번. 상가 건물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했다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상가는 전부 3자하고 놀죠. 3기 차임이 연체되면 해지도 하고 갱신 요구도 안 되는 거예요. 이때 3기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그렇죠. 이제 달달이 월세를 내면 3기는 석 달치가 밀리면 이 말이겠죠. 근데 시험에서 조심할 거, 분기별로 세 내는 사람도 있어요. 석 달에 한 번씩 내는 사람. 그러면 3기 하면 이거는 9개월이 지나야 돼요. 그 3기라는 개념을 잘 들으라고요.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월세로 계약하니까 석 달치가 밀리면 이러잖아, 지금. 그죠? 세를 반기별로 6개월에 한 번씩 주는 것도 있어요. 시험에 그런 낼 수도 있어요. 6개월에 한 번씩 세를 낸다니까. 그럼 이 사람은 3기가 밀렸다는 말은 1년 6개월이 밀려야 돼. 되겠죠? 3기라는 개념의 의미를 한번 들어보시고. 더 재밌는 것, 그때 금액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금액도 들어가요. 즉 A가 상가를 얻어서 1월, 2월달, 3월달, 4월달, 5월, 6월, 7월, 8월달 월세를 내는데 계약할 때 월세를 100만 원으로 하기로 했어. 자, 그러면 1월달에 월세 100만 원 들어왔어요. 2월달에 안 들어왔어요. 건물주인 열받기 시작하죠. 둘째 달에도 안 들어왔어요. 막 신경을 내니까 셋째 달에 100만 원 넣었어. 자, 이 사람 이거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상가라 그래서요, 상가. 해지 아직 안 되죠? 3기가 밀려야 되잖아. 그죠? 자, 근데 5월달에 안 냈어. 근데 6월달에는 100만 원 냈어. 또 100만 원 냈어. 해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지. 3기라는 말은 연속 3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이상한 거. 만약에 법에서 연속으로 3기 해버리면 전부 2달은 안 넣고 한 번은 넣고 2달은 안 넣고 그렇게 못 간다고.
3기는 어쨌든 세 번 합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금액도 합산해요. 금액이라는 말은 자, 첫째 달에 100만 원 냈어요. 둘째 달에 10만 원 들어왔어. 그 다음 또 10만 원 들어왔어. 10만 원 들어왔어. 그럼 여기서 안 내지는 안 하잖아, 지금. 그죠? 계속 10만 원씩 넣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90이죠.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90, 4, 9, 360만 원 넘어가죠. 그럼 이거 해지된다, 안 된다? 해지된다고. 금액도 따진다고. 달만 따지는 게 아니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3기 차임이 연체되면 해지한다고 그러니까, 내기는 계속 낸다니까, 10만 원씩. 그죠? 그럼, 그래갖고 해지 안 시겠어? 말이 안 되잖아요. 기간만 따지는 게 아니고, 금액도 따져요. 그 다음, 연속 3기가 아니죠? 그냥 3기예요, 3기. 그것도 이해 한번 해보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자, 5번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했다면 당연히 사업자 등록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만 했다고 인정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영업을 안 하고 있으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판례. 자, 틀린 것 2번. 40번 마무리 문제입니다. 용어의 정의, 저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은 진짜 자존심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암기하셔야 돼.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 자, 타당한 것은 2번인데 요렇게 물을 때가 제일 어려워요. 원래 공부는 이랬죠. 중개업은 조건이 3개,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 다음 중개를 업으로 하는데 그 중개의 그 중개라는 용어를 딱 갖다 붙인다고요. 그래서 중개대 상물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실병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예요. 이것을 업으로 하는 것. 그래서 이제 2번이 가장 정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제일 어렵게 나올 때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렇더라도 틀린 거는 확실히 잡아내야 돼요. 1번 개공사라 하면 뭐라고 공부했습니까? 개설 등록한 자,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무시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막 나가잖아요. X. 3번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암기했죠? 이 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자 끊어져야 되는데 취득하고 또 등록을 하는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 그죠? 무조건 X예요. 4번 소공사는 개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를 포함하여 이렇게 나간다고요. 아닌 자 때문에 또 X. 포함하여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수행도 하고 보조도 해야 돼. 그죠? 일단 틀렸고 5번 중개보조원은 하면 뭐부터 강조했습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부터 출발해야 돼.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0번 용어의 정의도 참 많이 전달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채점 한번 보십시오. 채점 해가지고 거기 지금 문제지 제일 앞에 1회 모의고사하고 성명란에 자기 점수 적으셔야 돼. 아니 진짜 다른 사람 안 볼 거니까. 그래서 점수를 적어놓고 지금 자기 점수를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것만큼이라도 시험 때까지는 이제 찾아내시는데 점수 적어라 그러니까 뭐 28점 이래 나오면 82 적어놔도 돼요. 자기만 알면 되니까. 저기만 하면 되지 뭐, 그죠? 29점 나온 사람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92 적어놔, 92. 어쨌든 점수 적어야 돼. 그래야 자기가 자극을 받는다고. 지금 4번을 진행할 때인데 몇 회 문제가 몇 점이 나왔다를 스스로 체크하셔야 되고 틀린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관리해 가는 시간입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